4장에서는 클래스와 객체, 그리고 이들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클래스와 객체에 있는 메소드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래스와 객체 사이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객체는 사전적인 의미로 실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객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세계는 뭐고, 그리고 사물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자, 이런 예를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인간 세계가 없었을 경우에는 신의 세계만 존재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 자, 어느 날 제우스가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로 형상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자, 이 클래스는 인간이란 클래스는 눈이 있을 거고 코가 있을 거고 입이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정의를 내린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제우스는 이 클래스 내에 각각의 눈과 코가 입이 동작하는 비헤이비어도 함께 표현해서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이라는 클래스, 과연 동물은 어떤 것으로 형상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동물들은 어떻게 움직임을 갖고 있을까? 비헤이비어, 속성, 어트리뷰트와 동작, 비헤이비어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인간이든 동물이든 클래스로서 모두 형상화를 하게 됩니다. 제우스는 이후에 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인간 세계에 있는 환경에 각각의 객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인간이란 객체를 만들 경우 제우스 스스로 만든 인간이란 클래스로부터 이와 동일한 형태의 객체를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다만 인간인 객체 속에 있었던 모든 속성, 이런 것들은 인스탄스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값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눈에 대해서는 동그라면서 노란색 눈, 코에 대해서는 매부리코, 그리고 입은 빨간색이면서 동그란 형태, 그리고 클래스에 있던 모든 비헤이비어를 모두 가져와서 메소드로서 구현한 것, 이게 A라는 인간의 객체에 형상화된 인간 세계에 표현된 실제 객체에 해당됩니다. 또한 B라는 인간의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클래스로부터 이 내용물들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속성, 어트리뷰트와 그리고 비헤이비어, 메소드를 모두 가져다가 B라는 객체를 만듭니다. 따라서 여기 눈은 초록색 눈, 눈에 대해서는 코는 뾰족한 코, 입은 길쭉하면서 갈색 입을 갖고 있다. 즉 아래에 있던 클래스 내에 있던 속성들의 값을 주어 갖고 인스탄스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B라는 객체 내에 물론 클래스, 인간 클래스에 있던 모든 비헤이비어, 코가 어떻게 동작하고 입이 어떻게 동작하고 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든 비헤이비어도 가져와서 메소드를 만들게 됩니다. 두 개의 객체. 앞에서 사전적인 의미로 객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세계라는 인간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이라는 의미는 만질 수 있는 것. 즉 인간의 객체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객체. 신의 세계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신의 세계는 만질 수가 없는 것. 실제 만질 수 있는 것은 인간 세계에 있는 각각의 A라는 인간 객체와 B라는 인간 객체, 이들만이 사람 손으로 댔을 때 만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 예를 프로그램 세계로 가져옵시다. 프로그래머는 컴파일러에게 클래스에 대한 어떤 형상화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즉 컴파일러가 코딩을 통해 갖고 컴파일러에게 인간이라는 형상은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형상은 이런 비헤이비어를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컴파일러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그 컴파일러는 프로그램 내에 있는 객체들을 만들기 위해서 메모리상의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위에 인간 예에서 들으면 이 인간, A라는 인간 객체와 B라는 인간 객체,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메모리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메모리 속에 들어있는 것, 인간 실세계에서
A라는 인간 객체와 B라는 인간 객체를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모두 객체로 메모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실제 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조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제우스는 인간의 프로그래머에 해당되고 그 클래스를 만드는 놈은 컴파일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세계는 메모리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공간에 있는 실제 운용할 수 있는 것들은 객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런 차이들을 함께 고민을 하면서 객체와 클래스 사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객체는 메모리상에 존재를 하는 모든 것, 클래스는 단지 컴파일러에게 객체를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설계 도면, 그런 형상화된 것들을 제공해주고 컴파일러가 실제 메모리상에 각각의 객체를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4장에서 공부하는 것은 객체 지향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4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메소드를 만드는 일입니다. 메소드. 근데 이 메소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머가 메소드를 만드는 것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컴파일러에게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코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라이빗과 퍼블릭으로 지정되어 있는 억세스, 식별자 이거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뒤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프로퍼티를 이용해 갖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방법 이런 등등의 것들을 4장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어카운트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 객체 안에는 인스탄스 변수와 다수의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우선 인스탄스 변수에 있는 값을 읽어오는 역할을 하는 getName 메소드 그리고 객체 내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기록하기 위한 setName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getName 메소드와 setName 메소드 자, 이런 거를 통해 갖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get 또는 set 메소드가 아닌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방법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퍼티는 C샵에서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프로퍼티의 또 다른 형태인 자동 구현 프로퍼티 그리고 생성자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화폐 금액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C는 확장 가능한 프로그램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 클래스로부터 여러 개의 객체를 메모리상에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클래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객체의 클래스, 즉 객체로부터 나온 객체를 위한 클래스 그리고 또는 사용자 정의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클래스, 객체의 클래스 그리고 사용자 정의 타입 이건 모두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어카운트 클래스를 실제 만들어서 구동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코딩을 하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솔루션 파일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누르게 되면은 여기 창이 나타납니다. 자,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템플릿을 쓰게 될 거고 그리고 저장되는 위치는 템프의 히어로에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솔루션 이름은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는 어카운트 1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콘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솔루션 프로젝트 그리고 저장되는 위치 확인이 끝나면 OK를 누르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딩할 수 있는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본 화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현재는
program.cs 파일, 소스 코드가 program.cs 파일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코드를, 이 이름을, 파일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밖에서 소스 코드를 파일 이름을 바꾸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리네임 누르게 되면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되네요. 자, 여기서요 어카운트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바꾸는 순간 기존에 있던 program.cs 파일은 조금 전에 바꿨던 이름으로 어카운트 테스트.cs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실행 파일, 즉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메인 함수가, 메인 메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프로젝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어카운트 1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add 선택을 해서 new item 이거를 선택해요. 그러면 템플릿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어카운트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만들 겁니다. 어카운트. 자, add를 누르면은 기존에 있던 어카운트 테스트 cs 파일에 하나가 더 들어가서 어카운트.cs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예제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붙이겠습니다. 자, 됐죠? 자, 어카운트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불러오기 위해서 어카운트 테스트.cs 파일로 가서 메인 함수가 포함된 코드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스 코드, 교재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붙이겠습니다. 자, 붙였죠. 자, 어카운트 테스트.cs 파일 내에 메인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 내에서는 메인 함수가 한 개가 있어야 됩니다. 한 개. 그것을 어카운트 테스트.cs 파일에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컴파일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빌드에 가서 솔루션 빌드 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웃풋 창에 한번 가볼까요? 아웃풋 창에. 조금 전에 컴파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오류가 없으면은 이렇게 one successed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오류가 발생이 되면은 에러 리스트 이 창에 여러 가지 오류들에 대한 리스트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현재는 예제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붙였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실행을 해볼까요? 컨트롤 F5 이렇게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좀 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카운트 클래스, 즉 메인 함수가 없는 이 어카운트 클래스. 자, 이 어카운트 클래스를 누군가가 만들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어카운트 클래스를 메인 함수가 있는 이 위치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됩니다. 즉 객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카운트 클래스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그대로 여러분들은 가져다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부 메커니즘, 즉 메소드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어카운트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객체를 구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라는 의미에서 메인 메소드, 즉 이 메인 메소드, 이것을 구동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메인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어카운트 테스트 클래스, 이거를 구동 클래스라고 합니다. 즉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 제어권이라고 얘기를 했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브레이크를 두겠습니다. 이쪽 회색 바탕에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클릭.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지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 자, 이걸 갖고 디버깅 모드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디버깅 모드라는 것은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 되는 지점까지 수행하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조금 전에 실행할 때는 컨트롤 F5를 했는데 이젠 F5만 눌러보겠습니다. F5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해당되는 브레이크 지점에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돼요. 자, 이것들은 좀 지워보고, 현재는 8번째 줄 앞쪽에서 브레이크가 됐습니다. 즉 8번째 줄이 수행이 끝난 다음에 브레이크가 된 게 아니라 이 앞쪽, 즉 이 스테이트먼트가 진행되기 바로 전에서 브레이크가 됐습니다. 자, F5를 눌렀더니 가장 먼저 테스트 클래스라는 내부에 있는 메소드인 메인 메소드에 처음 진입을 했습니다. 자, 모든 프로그램이 수행될 때는 이 구동 클래스라고 하는 이 어카운트 테스트 클래스 내에 있는 메인 메소드로부터 진입이 시작됩니다. 즉 메인 메소드가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가장 먼저 접근하는 위치가 됩니다. 따라서 이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 즉 어카운트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구동 클래스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프로그램이 구동할 때 드라이빙, 먼저 들어가는 곳, 이걸 구동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account test.cs 파일 내에 메인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는 account test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account라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account.cs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행 바이 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만들었던 비주얼 스튜디오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 마냥 어카운트 클래스 내에는 name이라는 인스턴스 변수와 그리고 setName 그리고 getName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는 어카운트 테스트 클래스가 있네요. 자,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실행 과정을 통해서 구동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디버그 모드로 진입하겠습니다. 디버그 모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요 지점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둬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10번째 줄, 그리고 13번째 줄, 그리고 16번째 줄, 그리고 17, 18, 그리고 21번째 줄, 마지막으로 메인 메소드가 끝나는 지점인 22번째 줄, 여기에 브레이크 지점을 뒀습니다. 또한 어카운트 클래스에 있는 setName과 getName 메소드의 시작 부분 11번째 줄, 17번째 줄, 그리고 끝나는 부분 13번째 줄, 그리고 19번째 줄, 이런 등의 브레이크 포인트 지점을 뒀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구동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버그 모드로 진입합니다. F5 키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메인 메소드의 시작 부분, 즉 10번째 줄로 10번째 줄에 브레이크 지점이 위치가 됩니다. 즉, 이 말의 뜻은 이 스테이트먼트가 끝난 이후에 브레이크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스테이트먼트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브레이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10번째 줄을 살펴보기에는 new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 new라는 키워드는 어카운트 클래스, 즉 여기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와 메소드, 이거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my account라는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마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폴로라는 신이 인간이라는 템플릿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로부터 각각 A 인간 객체, B 인간 객체를 만든 것처럼 어카운트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을 my account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10번째 줄에서 13번째 줄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0번째 줄, 이 스테이트먼트가 수행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보면은 로컬이라는 윈도우 창이 있습니다. 이 로컬이라는 윈도우 창은 현재 활성화된 클래스, 즉 어카운트 테스트 클래스에서 정의되어 있는 모든 변수들을 나열해 놓고 있어요. 즉 10번째 줄을 수행하려 하면서 my account라는 객체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my account가 이 로컬 윈도우에 나타나게 돼요. my account. 자, 여기를 좀 안으로 들여다볼까요? name이라는 인스턴스 변수가 있네요.
즉 어카운트 클래스에 있었던 이 인스턴스 변수가 my 어카운트에도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문을 만든 게 된 거예요. 똑같은 것. 다만 현재 네임에는 문자열이 아직 입력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널로 초기값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임은 스트링 타입, my 어카운트는 어카운트 타입. 이렇게 나타나 있죠. 타입과 값과 그리고 이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13번째 줄에서 이제 13번째 줄을 수행을 할 겁니다. 13번째 줄에서는 initial name is 이것이 화면에 출력되고 my 어카운트에 있는 ge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my 어카운트에 있는 get name 메소드를 호출하게 돼요. 자, 13번째 줄에서 다시 F5 키를 눌러봅니다. 그럼 실행 제어권이 어디로 옮겨가나 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get name 메소드로 들어갔습니다. 즉, 여기서 호출됐던 get name 메소드 이 지점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포인트 지점이 17번째 줄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name, 즉 인스턴스 변수 my 어카운트에 있었던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읽어서 리턴하게 됩니다. 참고로 로컬 변수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것 어카운트입니다. 어카운트 내에 있는 this. 여기서 this라는 의미는 my 어카운트 객체의 이름입니다. 이름. 따라서 my 어카운트에는 name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현재 널로 되어 있죠. 이 널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자, this는 현재 get name 메소드의 현재 위치, 즉 this의 의미는 앞에서 만든 my 어카운트라는 객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그럼 17번째 줄에서 19번째 줄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끝 지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끝 지점에서 실행 제어권이 어디로 옮겨나가나 볼까요?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my account.getName 메소드를 호출했던 이 지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getName 메소드가 리턴했던 name의 문자열을 이 안에 집어넣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name은 아직 문자열이 없습니다. 따라서 13번째 줄에서 16번째 줄로 이동했을 때는 initial name is 화면에 출력하고 getName 메소드를 리턴을 해갖고 받은 값 현재는 문자열이 없죠. 없는 상태로 공백이 됩니다. 현재 실행 제어권은 16번째 줄에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 F5를 한 번 더 눌러볼까요? 그럼 실행 제어권이 17번째 줄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16번째 줄에서 이루어졌던 Enter the name 문자열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현재 17번째 줄에 제어권이 있습니다. 이 17번째 줄에서는 the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 즉 이 메모리 공간에 read line인 명령어가 수행됩니다. read line이라는 명령어는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게끔 하는 명령어입니다. 따라서 17번째 줄에 갔을 때는 어떤 값을 입력하라는 이런 프롬프트 창이 뜹니다. 여기서 제임스 그린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눌러야겠네요. 그래야 17번째 줄이 통과가 되니까요. F5 누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있었던 Enter the name 다음에 프롬프트 깜빡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즉 read line 이 명령어는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으라는 신호를 내보내고 그로부터 값을 입력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임스 그린이라고 문자열을 입력하라고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치는 순간 read line 명령어가 끝나게 됩니다. 엔터. 그러면은 실행 제어권이 18번째 줄로 이동을 합니다. 그 사이에 the name이라는 이 변수 요 안에는 read line을 통해서 입력받은 제임스 그린이라는 문자열이 the name이라는 변수의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글씨로
더 네임에는 제임스 그린이라는 값이 저장됐다라는 표시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8번째 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my account, 자, my account, 즉 현재 객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set name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the name이라는 인수, 아규먼트를 갖고 set nam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럼 set name이라는 이 메소드로 제어권이 이동되겠죠. the name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F5를 누릅니다. 그러면 set name 쪽으로 제어권, 즉 11번째 줄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제임스 그린이라는 문자를 갖고 있는 the name, 이 해당되는 위치에, 즉 어카운트 네임에 제임스 그린이 저장이 됩니다. 자, 어카운트 네임 제임스 그린 저장이 됐죠. 자, 그러면은 어카운트 네임에 있는 제임스 그린이라는 이 문자열은 다시 네임이라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또 할당하게 되는 거죠. 즉 어카운트 네임에 있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제임스 그린이라는 문자열을 읽어서 네임이라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기록하는 것. 자,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그러면 set name의 끝으로 가죠. 13번째 줄. 그런 다음에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그러면 set name을 호출했던 지점, 즉 21번째 줄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set name 끝나고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set name을 호출해서 my account에 있는 the name의 제임스 그린을 값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21번째 줄로 왔습니다. 21번째 줄에서는 다시 my account.getName getName 함수를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F5를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getName 메소드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리턴합니다. name. 이 name은 조금 전에 set name을 통해 갖고 제임스 그린이라는 문자열이 기록된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리턴하게 될 거예요. F5. 리턴하고 끝 지점인 19번째 줄로 갑니다. 19번째 줄이 끝나면 getName을 호출했던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죠. F5를 한 번 더 눌러봅니다. 현재는 account.cs 파일의 19번째 줄에 있습니다. F5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째 줄, 이 위치에서 my account 내부에 있는 getName 메소드를 호출해서 리턴된 name 값, 즉 제임스 그린이라는 값을 갖고 화면에 출력합니다. my account name is라는 문자열과 함께. 그래서 화면에 my account name is 그리고 getName을 통해서 리턴받은 제임스 그린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했죠. 그리고 실행 제어권은 22번째 줄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5를 누르면은 모든 앱의 구동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 구동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my account 객체를 account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서 my account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인 name에 리드 라인을 통해서 입력받은 값을 기록하는 것. 즉 제임스 그린이라는 값을 기록을 해서 그거를 다시 getName을 통해서 다시 화면에 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my account라는 객체는 account 타입이다. 타입을 지정을 하고 객체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객체는 account라는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와 메소드를 모두 가져옵니다.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따라서 my account라는 객체 내에는 account가 갖고 있던 인스턴스 변수와 메소드를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getName. 이 getName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이는 것 마냥 객체 이름 다음에 점을 둬서 getName을 호출하게 됩니다. 즉, getName은 점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my account에 있는 메소드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my account에 있는 메소드들 가운데 getName을 호출한다.
자,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 부분에서 get name을 호출하게 되면 my account에 있는 get name을 호출하게 되면 제어권은 이 선언된 이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스턴스 변수인 name이 갖고 있는 문자열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권은 13번째 줄에서 17번째 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난 부분에는 다시 원래 호출했던 13번째 줄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되돌아와서 initial name is라는 문자열과 함께 my account 내부에 있었던 name이라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읽어서 함께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name이라는 인스턴스 변수는 값이 할당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고 initial name is만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자, my account에 있는 name이라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할당하기 위해서 setNam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콘솔에서는 readline이라는 메시지 명령어를 출력을 해서 사용자에게 값을 입력받도록 프롬프트가 깜빡이게 되죠. 그러면 깜빡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제임스 그린이라는 문자열을 입력하면 그 문자열은 스트링 타입으로 지정된 the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 저장된 the name이라는 값을 setName이라는 메소드를 my account가 호출하면서 이 the name은 이쪽에 있는 account name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the name이라는 변수에 있었던 제임스 그린은 account name이라는 이 변수의 값이 기록이 되는 거죠. account name에 있었던 제임스 그린이라는 문자열은 다시 인스턴스 변수인 name 쪽으로 값이 할당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setName이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 제어권이 각각의 메소드가 호출됐던 그 지점으로 제어권을 리턴하고 최종 결과가 수행되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어카운트 객체를 생성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것, 즉 어카운트 클래스를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어카운트는 이 부분에서 객체를 만들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는 어카운트 클래스가 어떤 모양인지를 몰라도 new라는 키워드를 써갖고 객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객체 추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어카운트 클래스로 다시 가볼까요? 자, 어카운트 클래스, 즉 이런 인스턴스 변수, 객체가 만들어질 때 템플릿이 될 수 있는 인스턴스 변수 name과 setName, getName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클래스와 클래스 바디. 자, 클래스는 모두 클래스라는 이 키워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가 들어있는 어카운트 테스트도 이 키워드로 시작이 됩니다. 바디는 브레이스 사이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디는 브레이스를 한 쌍이 두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관례적으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이름들은 식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어카운트 테스트도 식별자고 my account도 식별자, 그리고 변수 이름인 the name도 식별자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 식별자라고 하는 이유는 해당되는 바디 내에서 유일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이름을 중복해서 쓸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식별자라는 의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또 이름도 붙이는 것들, 이런 이름들, my account, 그리고 클래스 이름, 이런 등등의 이름을 붙이는 것도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이름, 그리고 아직은 안 배웠지만 프로퍼티 이름, 메소드 이름, 이런 것들은 모두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이런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이런 규칙은 파스칼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면에 아이폰과 같이 처음에는 소문자로 시작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각각의 단어들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 즉, 변수 이름은 낙타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스트링 타입의 인스턴스 변수, 즉 name.
name. 여기서는 여기 해당되겠죠. 자, 각 객체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인스턴스 변수를 갖고 있다. 즉, 여기 있는 것처럼 객체 my 어카운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카운트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를 모두 가져오게 되는데 이 my 어카운트에 있는 name이라는 인스턴스 변수는 언제 종료가 되느냐. 자, 10번째 줄에서 my 어카운트는 만들어지지만 이 my 어카운트가 사라지는 것. 즉, my 어카운트에 있는 name과 함께 인스턴스 변수인 name과 함께 사라지는 시점은 이 my 어카운트가 지정된 body, 즉,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즉, 이 부분을 지나가면, 즉, 요 다음번 줄, 이 줄에서는 my 어카운트는 더 이상 메모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끝나는 부분, body가 끝나는 부분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삭제가 됩니다. 물론 여기 the name이라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7번째 줄에서 메모리가 만들어지지만 이 name이라는 변수가 있는 이 body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the name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카운트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인 name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 어카운트 클래스 내에 name이라는 인스턴스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는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즉,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 있는 것. 근데 그 앞에 private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setName 메소드와 getName 메소드는 public으로 되어 있고요. 자, private과 public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private로 지정된 이 name이라는 인스턴스 변수는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액세스 가능합니다. 즉, 액세스라는 말은 값을 읽고 값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이는 것 마냥 setName이라는 메소드 내에서 name이 써 있습니다. 어카운트 name에 있는 제임스 그린이라는 값을 읽어서 값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name에 있는 값을 리턴하는 것. 자,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스턴스 변수 name은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public으로 지정되어 있는 set 메소드와 get 메소드는 클래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것은 객체가 됩니다. 즉, 어카운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이 my 어카운트, 여기에서 프라이빗으로 지정된 name이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한번 써볼까요? 자, my 어카운트, 그리고 이 안에 인스턴스 변수인 name을 입력을 해봅시다. name. 자,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었는데 강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 자, 이렇게 쓸 경우에는 아래 LR 리스트 창이 있는 것처럼 오류 메시지 써 있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게 되면은 name이라는 인스턴스 변수는 접근 가능할 수 없다. 그래서 오류가 생긴 겁니다. 접근할 수 없다. 즉, 객체에서 호출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프라이빗으로 my name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에 대해서는 호출할 수 없습니다. 컴파일 오류가 발생돼요. 그 반면에 getName을 한번 써볼까요? getName 써보면은 오류가 없이 수행이 됩니다. 자, 결국에는 private이라고 써 있는 것은 객체 내에서 접근할 수 없다. 즉, 점을 써갖고 my account name이라고 쓰면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반면에 public은 클래스 내부에서도 쓸 수 있지만, 즉,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안에 set name 쓸 수 있습니다. set name. name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쓸 수 있지만 객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라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private과 public이라는 키워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클래스 body 앞부분에 인스턴스 변수들을 모두 나열해라. 즉, 이 뒤에서 쓰고 있는 모든 인스턴스 변수는 이 클래스 시작하는 지점에 나열하는 것이 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턴스 변수들은 앞부분에 표시를 하고 뒤에는 메소드들을 나열하는 것이
가독성에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폴트 값.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구동했을 때 처음에 나타나는 값 initial name is 이건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자의 보관에 썼었던 get name을 통해 갖고 return된 name을 출력하는 이 부분, 여기서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my account 내에 있는 name이라는 인스턴스 변수에는 아직 값이 할당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my account 내에 있는 name이라는 인스턴스 변수에는 초기 값인 null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라는 null입니다. 따라서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initial name is하고 그 뒤에 get name 메소드를 통해서 return된 문자열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name이라는 문자열이 null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send 메소드 여기 있네요. 이것은 name의 값을 변경하라는 겁니다. void 타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send name이라는 메소드는 어카운트에 있는 제임스 그린이라는 문자열을 인스턴스 변수인 name의 값을 기록하고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클라이언트와 호출 메소드 호출자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같은 얘기예요. 즉 여기에 객체 이름을 통해 갖고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제어권이 get name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럼 제어권이 여기서 수행하고 난 다음에 완료되는 19번째 줄 이후에는 제어권이 다시 원래 호출했던 16번째 줄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즉 되돌아오는 위치, 즉 16번째 줄, 그리고 16번째 줄에 위치한 메인 함수, 이것이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즉 메소드를 호출했던 그 지점,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 그리고 콜링 메소드라는 것은 메인 함수를 얘기를 합니다. 즉 get name을 호출했던 함수, 메소드, 메인, 이 메인 메소드가 호출 메소드가 됩니다. 그리고 콜러도 마찬가지로 메인 메소드가 됩니다. 즉 클라이언트 호출 메소드 호출자는 각각의 메소드를 호출한 그 지점을 얘기를 합니다. 즉 메소드가 수행되고 되돌아올 지점, 이것을 클라이언트 또는 호출 메소드 또는 호출자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되돌아오는 지점. 자, 매개 변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send name 메소드와 같이. 자, 이 지점이 있네요. the name. send nam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인수, 즉 아규먼트가 필요합니다. 이 아규먼트는 the name이라는 변수를 갖고 있는 것. 이 변수를 send name 호출하면서 account name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the name에 제임스 그린이라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은 the name을 account name 쪽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the name이라는 문자열 속에 있던 제임스 그린은 account name으로 값이 기록됩니다. 그럼 account name에 있는 제임스 그린은 다시 인스턴스 변수인 name 쪽으로 기록이 되는 거고요. 자, 메소드 다음에 목록과 동일해야 된다. 즉 아규먼트, 인수로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한 개다. set name에. 그러면 set name에 해당되는 것도 반드시 한 개의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있는 매개 변수의 개수와 인수로 정의된 이 매개 변수, 인자 개수와 동일해야지 set nam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순서와 개수가 동일해야 되겠죠. 자, 메소드 바디는 여는 가와 닫는 가로로 구분된다. 클래스와 마찬가지입니다. 메소드는 여는 중가로와 닫는 중가로 사이에 들어간다. 그리고 중간에 도달하면, 끝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호출자, 콜러에게 되돌아간다. 즉 괄호가 닫히면은 get name 메소드를 호출했던
이 지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3번째 줄로. 즉 호출된 지점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반환된다. 자, 로컬 변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컬 변수라는 것은 지역 변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my account와 그리고 the name이 있네요. 두 개의 로컬 변수, 객체도 변수입니다. 그리고 변수도 객체예요. 두 개의 객체 또는 변수는 해당되는 영역,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메인 함수가 호출된 이 영역, 이 영역이 닫히면 그때 사라지게 됩니다. 즉 영역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 로컬 변수입니다. 그리고 영역을 벗어나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여러분들이 my account를 쓰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물론 여기 있는 로컬 변수인 the name을 이 브레이스가 닫힌 이 이후에 쓰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따라서 my account와 그리고 the name은 로컬 변수로서 해당되는 영역 내에서만 존재를 한다. 자, get name 메소드는 void로 되어 있다. get name. return 명령문을 갖고 있다. get name. 볼까요? get name. return 되는 값을 갖고 있다. 그리고 return 되는 타입과 동일한 타입으로 return 타입, 즉 스트링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클래스 내부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또는 메소드들에 대해서 프라이빗 키워드를 붙이게 되면은 해당 클래스 영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면에 퍼블릭과 같은 경우는 클래스 내부에서도 쓸 수 있지만 객체에서도 호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워드가 있으면은 객체에서는 호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대부분의 인스턴스 변수들은 모두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클래스 내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퍼블릭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소드를 통해서만 우회해서만 값을 변경하고 읽을 수 있게끔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변수에 대해서 값이 의도치 않게 다른 값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잠금 장치를 만들어 놓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블릭은 여기 있는 것 마냥 대중에게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의 뜻은 클래스 내부뿐만 아니라 클래스 밖인 객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나중에 11장에서는 프라이빗과 퍼블릭 외에 프로텍트라는 액세스 변경자를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모든 멤버들은 즉 메소드와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들은 따로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는다면은 디폴트로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것 마냥 set name과 get name의 퍼블릭을 삭제를 하면은 얘는 프라이빗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get 메소드와 set 메소드는 모두 프라이빗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클래스 바뀐 객체에서 호출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즉 여기 있는 것처럼 해당되는 지점, 이 지점에서 get name이 액세스할 수 없다. 즉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my account라는 객체에서는 접근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즉 클래스 내에 키워드 퍼블릭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형태의 변경자가 지정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인스턴스 변수에 대해서는 프라이빗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메소드들은 퍼블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변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값을 변경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라이빗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을 프라이빗으로 지정되어 있는 클래스 인스턴스 변수에 대해서는 직접 인스턴스 변수를 객체에서 호출해서 값을 변경하고
읽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데이터의 은닉이나 아니면은 데이터의 디버깅, 프로그램의 디버깅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스턴스 변수는 모두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메소드들은 퍼블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천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예와 같이 프라이빗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스턴스 변수 또는 프라이빗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소드들이 객체에서 호출됐을 경우에, 객체에서 불려졌을 경우에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됩니다. 즉 이런 컴파일 오류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 즉 인스턴스 변수와 그리고 메소드들은 객체에서는 절대 호출하면 안 됩니다. 앞의 예에서 어카운트 클래스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UML 다이어그램으로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프로그래머가 어떤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디자이너가 해당 클래스의 어떤 내부적인 인스턴스 변수와 메소드 이런 것들을 그래픽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 마냥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3개의 구획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구획에서는 굵은 글씨로 클래스 이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클래스의 이름. 두 번째 구획에서는 인스턴스 변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즉, name이라는 인스턴스 변수가 있다. 그리고 콜론을 사이에 두고 이 인스턴스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스트링으로 나열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기호는 private member를 의미합니다. private. 그 다음에 세 번째 구획은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에 관계되는 것, 즉 오퍼레이션, 메소드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메소드. 그래서 여기서는 setName과 getName 메소드를 집어넣네요. 각각의 메소드의 헤드 부분에는 매개 변수들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개 변수가 1개 들어가 있네요. 매개 변수의 이름은 account name, 그리고 이 매개 변수의 타입은 스트링으로 표현했습니다.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퍼블릭을 의미합니다. getName은 매개 변수가 없이 return 타입인 string 타입으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퍼블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UML은 그래픽적으로 해당 클래스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프로그래머에게 디자이너가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래픽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 3개의 구획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클래스 이름이 굵은 글씨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는 인스턴스 변수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인스턴스 변수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프라이빗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인스턴스 변수의 어떤 속성들의 타입, 그러니까 스트링 타입이면 스트링 타입, 인티저면 인티저 타입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하단에는 클래스의 메소드가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UML 다이어그램에서는 이것을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etName, getName 이런 등등의 것들의 메소드들이 세 번째 구획에서 나오게 됩니다. 더하기 표시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퍼블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콜론을 사이에 두고 각 메소드는 매개 변수를 위치하게 됩니다. 매개 변수. 그리고 제일 끝에 콜론은 리턴 타입을 의미합니다. void return 타입은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실제 코딩하는 프로그래머에게 전달되면 그 클래스에 맞게끔 실제 코딩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어카운트 클래스와 그리고 어카운트 테스트 클래스 이것을 직접 코딩해서 컴파일하고 빌드하고 실행까지 해봅시다. 자, 빌드에 가서 빌드 솔루션 이걸 누르면은 컴파일하고 그리고 빌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행 파일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별다른 오류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실행할 때는 컨트롤 F5 누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실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컨트롤 F5만 누르면은 앞에 있었던 빌드 솔루션과 함께 실행까지 한 번의 동작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메인 메소드에
단일 프로젝트에 2개 이상의 메인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다. 즉 이런 예가 되겠죠. 이렇게 선언되어 있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됩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류 메시지와 함께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즉 단일 클래스에서 2개 이상의 클래스에서 메소드가 선언되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된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메인 메소드는 단일 프로젝트에서 한 개만 존재를 해야만 됩니다.